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용규입니다. 자, 이제 정말 시간이 후딱 지나가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제 시험 성적은 뭐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따름이지만 마지막 최종 점검이라는 거에서는 기존의 모의고사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 시험에는 이런 걸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위주로 또 너무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한번 출제를 해봤으니까 요 내용들 한번 보신 다음에 혹시 내가 틀린 부분은 요 부분 반드시 여러분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기본서가 되었던 아니면 내가 주로 보고 있는 교재가 되었던 그쪽으로 좀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보시면 자, 다음 중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자, 요거에서는 사실은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은 요거 때문에 지방세 과세관청에서 결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대개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종부세는 지방세 아니라 국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기 쉬워요. 자, 먼저 이제 취득세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한 게 아니라 자, 내가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벌써 탈락. 등록명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탈락이죠. 지방세는 맞긴 맞지만 지방교육세는 딱히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한다 아니면 내가 직접 신고한다라고 하는 걸 결정할 수 있나요? 없죠. 철저하게 누구 따라가요? 본세 따라갑니다. 엄마 따라가다 보니까 자, 얘는 어떤 거라고 딱히 이제 하기가 애매합니다. 자, 이제 그 답은 재산세죠.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해서 자, 무슨 징수 방식으로 우리 이제 보통 징수 방식으로 징수하는 이제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종부세도 그거 해당되지 않느냐? 지금 문제 뭐라고 했어요? 지방세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얘는 국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26번. 자, 다음 중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의 소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우리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는 대개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그다음에 소멸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얘네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법인의 합병하고 상속이에요. 그렇죠? 상속. 자, 먼저 1번 보시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죠. 기본적으로 몇 년이에요? 10년. 원래는 5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에는 10년.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 그렇죠? 자, 근데 2번 상속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척 기간 중에서 조금 독특한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하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부담부 증여는 증여도 발생하고 양도세도 발생하지만 부담부 증여 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것과는 달리 자, 누구를 기준으로 가나요? 증여세 기준으로 부가제척 기간을 적용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 양도세를 무신고했다 이런 경우에는 7년. 근데 부담부 증여 시에 발생하는 양도세를 무신고했다 이러면요 15년.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요거죠. 자, 여기 이제 취득 관련 지방세입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거는 취득과 관련된 지방세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거의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취득세죠. 자, 요거를 무신고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무신고하게 되면 7년을 적용하지만 요로 그 세 가지 키워드 상속증여, 명의신탁, 과점주주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면 7년을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10년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요거 상속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상속세를 무신고했다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무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제착 기간은 15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몇 년? 10년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가지는 특히 좀 잘 보셔야 되고요. 3번에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척 기간은 15년이다. 원래 일반적인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7년을 적용을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부담부 증여할 때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제척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얘는 15년. 납세분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소멸된 사유가 아니라 얘는 오히려 뭐예요? 그렇죠? 승계사유죠. 승계사유. 5억 원 이상의 국세, 가산세를 제외하고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원래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5년이죠. 근데 5억 원 이상의 국세,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제척 기간은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27번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
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 아니죠. 1번 지문이 어찌 보면은 이제 가장 잘 나온 겁니다. 등기 등록과는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있죠. 그렇죠. 1번 지문 잘 보시고. 자, 이번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 항상 요거는 조합원용인 경우에는 누구?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그렇죠. 자, 그리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건요. 그제서야 이제 조합이죠. 그래서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건 조합원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 같은 경우에는 원시 취득에 대해서 조합이 냅니다. 직계 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자, 우리 공매라고 하는 거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간의 유상 거래는 뭘로 인정을 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증여로 추정하지만 요 네 가지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대가 지급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우리 유상 거래로 인정을 합니다. 증여 취득이 아니라 자, 유상 취득으로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자, 5번.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해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 지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간 협의에 의해서 재분할하는 경우입니다.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봅니다. 원래 상속 등기가 된 다음에 지분이 감소하는 거는 뭘로 봐요? 원래는 그렇죠. 증여 취득한 걸로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여 취득을 배제하는 게 세 가지가 있으니 자, 거기 첫 번째가 신고기한 이내죠. 네, 신고기한 내. 상속세가 아니라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다시 재분할을 해서 등기까지 끝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증여 취득 배제합니다. 자, 두 번째는 32회 때 시험에 나왔지만은 이제 상속회복 청구에서예요. 자,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따라서 지분율이 바뀌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요 경우죠. 그렇죠?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따라 민법상 지분대로 갔다가 다시 조절하는 거.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입니다. 자, 다음에 요거 증여 취득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자, 5번. 건축물 중에 조작 설비, 그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선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뭐 너무나 옳은 지문이다 보니까 뭐 요건 답을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올해는 요 세율에 대한 걸 좀 잘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법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우리 중과기준세율이다라고 하는 게 몇 프로예요? 2%죠. 2%에 4배하면 8%죠. 4%에 8%를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2%. 그렇죠. 오케이, 12%. 맞죠? 법인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2주택은 제외로 하겠습니다. 양도세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2주택, 그래서 그때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때는 요에 적용하지 않죠.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을 합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원래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을 샀는데 그 두 번째 집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죠. 이제 이런 몇 프로예요? 8%. 그렇죠. 자, 8%인 경우에는 표준세율 4%에다가 4% 더하기 중과기준세율의 2%의 100분의 200이니까 두 배를 더하게 되니까 이건 얼마가 돼요? 8%가 될 겁니다. 우리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을 했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자, 첫 번째 주택이냐, 두 번째 주택이냐, 세 번째 주택이냐, 네 번째 이상이냐에 따라서 요거는 그대로 그냥 1에서 3%, 물론 이제 유상승계 취득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인 경우에는 8%, 얘는 1에서 3%, 자, 얘는 12%, 자, 얘는 8%, 자, 요것도 12%,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볼게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는데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가 될 거예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8%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나오게 되면 8%, 여기 이제 4배가 나오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12%가 될 겁니다. 자, 근데 5번, 유상승계 취득이 아닌
증여취득이라 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증여취득하면 12%예요. 자, 근데 보시면 다주택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에 시가 표준액 5억 원인 주택을 증여취득합니다. 요 요건에 해당하죠. 12%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과세관청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증여라 하더라도 이때 표준세율은 1천분의 35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얼마예요? 1천분의 40을 적용하게 되겠죠. 요것도 질문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만약에 다주택자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어떻던가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3.5%를 적용할 거예요. 요건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여러 번 강조드렸고 얘는 증여라 하더라도 절대로 표준세율이 1천분의 35를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좀 잘 봐주십시오. 오케이. 자, 다음에 2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아니다. 어찌 보면 이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에 대해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 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내가 지분율만큼 취득한 걸로 봐서 과세하는 거였죠. 하지만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등기등록 관서회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입니까? 다음 달 10일까지입니까?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다음 달, 자 10일까지입니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명세 때도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자 3번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강조드렸어요. 자, 이제 취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80%의 가산세, 이름하여 중과산세를 매기겠다. 근데 신고 안 하고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얘네들에 대해서는 중과산세를 안 매기는 게 우리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간주 취득 같은 경우에 여기 들어가요. 지목 변경이라든지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이라든지 과점주주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는 이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취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등기를 요하지 않는 취득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얘는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 같은 경우에 또 80%의 중과산세를 매기겠다라고 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신고 안 하고 매각하면 80%, 간주 취득이나 등기를 요하지 않는 취득은 안 8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 회원권 등등등 이런 경우에는 또 80%의 중과산세를 매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다 보니까 이때는 80%의 중과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산세가 없냐? 아니 그건 아니고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인 20%를 과세하겠죠. 자 4번에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총 연부 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연부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요 취득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 그럼 이건 30만 원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게 되면은 각각 취득이 50만 원 이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면세냐 그게 아니라 면세점 여부를 판정을 할 때만 연부인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접돼 있는 부동산 취득했을 경우에는 1년간 통산을 하죠. 그래서 면세점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자, 5번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취득한 후 이게 중과세율 적용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중과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는데 이때 가산세 포함 제외죠. 제외. 자, 그래서 이거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오답들이에요. 오케이. 자, 30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등록명세에서는 요 파트에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이 나온 거 32회 때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틀린 겁니다. 자 임차권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여기에 이제 보증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틀립니다. 자 그리고 세율 보시게 되면은 소유권에 대한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뭡니까? 0.2% 1천분의 2입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농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3이다. 자, 요거 설명을 할 때 아마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자 2%를 차감한 걸로 해라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 이거 이제 만약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우리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2.3원이에요. 자 그리고 농지 이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8%입니다. 자 그런데 등록명세 같은 경우에는 농지나 비영리를 고려하지 말라. 고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것까지도 그냥 일반적인 것처럼 똑같이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를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2.8%에 2%뺀 얼마? 0.8 따라서 1천분의 8이 되죠. 8.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이건 전세 금액에 대해서 소유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0.2%니까 1천분의 2. 지역권 설정 등기합니다. 너무나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무슨 가액에 대해서? 요역지 가액에 대해서 1천분의 2입니다. 저당권 채권 금액. 사실 이 채권 금액보다는 이게 좀 중요하죠. 채권에 대한 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이 된 가액,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목적 가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에도 1천분의 2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렇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요게 요렇게 1천분의 3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문제를 한번 넣어봤어요. 자, 31번. 지방세법상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건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자, 1번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쓰고 있는 사람이 있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용자, 그쵸?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국가 등과 연부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자, 사용권은 뭘로? 무상 사용권을 받은 경우 누가 냅니까? 매수 계약자. 3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5월 29일 날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6월 1일까지 바로 등기할 수는 없겠죠.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 거다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누가 냅니까? 주된 상속자. 여러분 주된 상속자입니다. 절대로 상속인 각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 번 강조되었어요. 공동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음으로 친다. 아닙니다. 주된 상속자. 우리 주된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근데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될 겁니다. 연장자. 4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이러면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는 A가 소유하고 있고 요거 B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산세를 보낼 때는 우리 주택에 대해선 전체에 대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분의 1씩 보내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각각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리고 두 사람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자, 무슨 기준으로? 안분 계산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비율대로 주의하세요. 시가표준액 비율이지 절대로 면적 비율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봅니다. 이게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A와 B한테 나누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때 시가표준액 비율이죠. 이 건물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고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4억 원이다. 합치면 5억이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5분의 4, 100만 원 곱하기 5분의 1 A하고 B하고 보내면 되겠죠. 자, 5번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자, 그리고 위탁자가 만약에 안 냈어요.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해도 징수금에 미치지 못한다. 부족하다. 이러면 그 수탁자는 무슨 납세 의무? 물적 납세 의무를 집니다. 이때 물적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할 때는 그 수탁받은 그 신탁 재산으로서만 요거 위탁자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까지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거 주의하세요. 주된 상속자. 자, 32번 보시면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과세 대상. 자, 먼저 기억.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구분 등록이 되는 토지입니다. 자, 이거 무슨 과세예요? 분리과세 맞죠? 자, 근데 분리과세긴 하지만 세율이 몇 프로예요? 4%. 자, 니은 도시지역 밖의 법정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 여러분, 요게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무조건 무슨 과세예요? 종합과세예요. 종합과세. 그래서 우리 종합과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무슨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초과 요 세 가지 문구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종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분리과세 맞고 얘는 종합이고요. 자, 군지역 이상의 공장으로서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공장 용지입니다. 자, 얘는요. 얘는 분리과세 맞죠? 우리 공장 용지가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일단 기준 면적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혹시 공장용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군지역, 읍지역, 면지역에 소재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있어도 되는데 어디 있어요?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들은 되겠죠. 이거 분리과세 맞아요. 자, 근데 분리과세인데 있는 몇 프로? 0.2짜리 분리과세 0.2. 과세 기준이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자, 요것도 똑같죠. 분리과세. 산업용 토지예요. 주로 전반적인 느낌이 국가, 공공, 산업, 개발 뭐 이런 느낌인데 염전과 터미널이 이상하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염전과 터미널 얘도 0.2%짜리 분리과세. 자, 미음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 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입니다. 자, 얘는 별도 합산이에요. 이거는 오케이, 별도 합산이죠. 자, 우리 별도 합산이 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든지 경제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했어요. 경제적 활용한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터미널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 우리 자동차와 관련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운전학원하고 차고용 토지예요. 차고용 토지. 자, 그리고는 물류센터라든지 보세창고라든지 아니면 원형보전, 준보전 임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종자산업법상 종자업자가 연구나 생산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리과세지만은 별도 합산이 하나, 종합 합산이 하나.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답이 될 겁니다. 자, 33. 거주자 갑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두 채 주택을 2022년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재산세, 종부세가 같이 섞여가지고 나온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자, 1번. 재산세는 주택별로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너무나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재산세도 관할 구역 내의 걸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있기는 있죠.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하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국적으로 합산합니다. 납기별로 납부할 세액이 2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종부세 모두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 몇 개월? 2개월. 자, 종부세는요? 6개월. 이게 다르죠? 하지만 요거 신청하는 건 맞아요. 재산세, 종부세 모두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에 대해서 볼게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얼마입니까? 0.1에서 0.4%. 물론 1세대 1주택이고 저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거보다 떨어지지만 지금 두 채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2주택 이하일 때 하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인 경우에 세율이 다르죠. 자, 얘는 0.6에서 3.0%가 될 거고 얘는요. 1.2에서 6.0%가 될 겁니다. 근데 서울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적용이 되겠죠. 전부 다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그리고 법인 소유의 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3.0, 무조건 6.0%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거주자니까 재산세는 요건 충족할 때 물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맞죠? 자, 우리 물납 신청은 얼마 초과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자, 뭘로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물납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만약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종부세 모두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틀렸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 직전 연도 재산세에 비해서 몇 프로예요? 150%예요. 근데 종부세 같은 경우 상한선 있다 없다? 상한선 없다. 그렇죠? 상한선 없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34. 종부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납세 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주 전형적인 오답이에요. 전형적인 오답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죠. 자, 그럼 어떤 과산세가? 무신고가산세. 그렇죠. 자, 어떠한 경우라도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2번 과세표준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주택은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도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건 옳아요.
자, 우리 그래서 아까 2주택 이하일 때하고 3주택 이상일 때하고 세율이 2배가 차이 났죠. 이러다 보니까 세율 적용을 할 때 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뭘로 보겠다? 한 개로 보겠다. 한 개로. 이걸 6주택, 5주택으로 보면 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보고. 그리고 이제 상속받은 주택 있죠. 상속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는 3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로 합니다. 요것도 올해 이제 개정된 사항이에요. 수도권 등에 대해서는 2년간, 수도권 밖에 같은 경우는 3년간. 자, 그리고 과세 표준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요것도 이제 제외하겠습니다. 우리 요 합산하지 않는 주택은 뭐가 있었죠?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숙사라든지 사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노인복지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요거 적용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기준 자체 좀 잘 보시고. 3번에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다. 해당한답니다. 해당한다. 해당한다. 요게 아마 종부세법 제8조 제 기억으로는 4항 1호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보시면 자, 얘는 A가 소유하고 있고 이건 B가 소유하고 있고, 자, B가 만약에 아파트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을 때 요 부속 토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취득세나 재산세 때는 얘도 주택으로 봐서 아, 이거는 취득세 때 만약에 요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취득하면 두 번째 집이 되는 거예요. 재산세 때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종부세 때는 요렇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봤었죠. 그래서 왜 지방세에서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취급을 하고 국세 같은 경우에는 땅 취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4번에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12에서 1천분의 60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은 자, 뭐 때문에? 법인. 자, 법인은 무조건 몇 프로? 그렇죠. 1천분의 60이죠. 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3.0, 무조건 6.0입니다. 자, 5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 우리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있죠. 연령에 따른 공제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20, 30, 40. 보유기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20, 40, 50%만큼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되 80%까지 해요. 근데 이 보유기간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만 되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입니다. 모든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배우자예요, 배우자. 자,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이 보유기간을 통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멸실된 주택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종부세를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그냥 굵직굵직한 위주로 조금 알아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35번, 자, 이제 이번 소득세예요. 거주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자, 단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닙니다. 자, 1번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8억 원인 국외 소재 주택. 자, 여러분 외국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거 주택이다 상가다. 거의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비과세합니다. 틀렸죠, 이것도. 틀렸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 그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게 만약에 이제 그 임대료를 받는 부분, 임대료 받는 부분 아니면은 이제 간주 임대료예요. 간주 임대료. 이게 이제 어떤 걸 과세하냐, 과세하지 않냐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여러분 임대소득에 대해서 총수익 금액은 뭐예요? 임대료, 관리비, 간주임대료, 보험차익인데 보험차익은 뭐 어쩌다가 한 번 발생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경비 자체도 실제 지출된 것만 빼주지만은 주택임대 같은 경우에 아예 과세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이걸 한 개 소유하고 있냐, 두 개 소유하고 있냐, 세 개 이상 소유하고 있냐. 이때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라고 하는 건 누구 합산? 부부 합산. 그렇죠. 오케이. 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말합니다.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 월세, 얘 월세고 간주임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주임대료. 자, 과세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두 개부터는요. 하고 얘는 안 하고 얘는 하고 3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하지만 여기 임대료 부분 하나 있다 하더라도 혹시 고가주택이나 아니면 국외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합니다. 이때 말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얼마예요?
9억 원, 그렇죠. 9억 원 초과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기준시가 8억 원인 국외소재 1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이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과세한다. 국외주택 같은 경우에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공동 소유한 주택은 언제나 각자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이거에 따라서 어떤 게 과세가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때 공동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얘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걸로 보죠. 이거 지분이. 자, 하지만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합의에 의해서 한 사람으로 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상한 제도라는 거죠. 소수 지분자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소수 지분자한테 떨어지는 총수익 금액이 얼마예요? 자, 600만 원을 초과한다든지, 자, 아니면은 자, 그 집의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하면서 내가 지분율을 30% 초과해서 갖고 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했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자 임대보증금 3억 5천만 원인 경우에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우리 간주임대료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몇 개까지는, 두 개까지는 우리 간주임대료 총수익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반드시 몇 개, 3개 이상 3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죠. 총수익 금액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하고 분리과세 선택하지 않은 경우하고 필요경비를 얘는 60% 인정을 하고 얘는 필요경비를 50% 인정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를 곱해요? 14%만큼 세율을 곱해서 이렇게 이제 뭡니까? 분리과세 선택합니다. 그리고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나머지 종합소득 금액도 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400만 원, 사업자 등록 안 하게 되면 200만 원만큼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5번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아니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게 60이 아니라 50.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이 2천 이하라서 추가 공제를 할 때도 4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36 양도세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도 조금 나온지는 좀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건 좀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토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요거 이슈권. 이슈권이 요게 이제 들어온 지가 몇 년이 안 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맞지만,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뭐예요?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합니다. 별도란 말이 나오면 뭐다? 기타 소득, 그렇죠?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에 대한 양도입니다. 우리 국내 자산을 양도했으면은 지상권, 그다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있어요. 이것도 아니죠. 양도담보 목적으로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입니다. 양도담보 자체는 양도예요, 아니에요? 요건 양도가 아니지만, 자, 어떤 경우에 양도가 되죠? 변제에 충당한 경우, 그렇죠?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는 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리을에 보시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보 증여했습니다. 증여가액 중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된 채무 인수액입니다. 이건 가능하죠. 원래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채무 인수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경우에는 또 양도가 될 수 있어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와 상호 교환한 경우입니다. 우리 아까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대가 지급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뭘로 인정했어요? 그대로 유상거래로 인정했었죠. 요 두 가지가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37 소득세법상 양도세 취득 시기 양도 시기로 틀린 겁니다. 자, 먼저 1번. 일반적인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합니다. 맞죠? 이때 대금에는 양도세를 양수자가 만약에 부담하기로 했어요. 이 양도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건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요, 시기 판정할 때는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 판정할 때 여기에 그 대금 청산한 날에 이 대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얘기인데 요때는 안 들어가고 나중에 양도 차익을 구할 때 양도가액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취득한 사람의 취득가액도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 차익 구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는 들어가지만 이런 식으로 시기 판정 시에는 안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절대로 계약서 이런 거 같습니다. 자, 뭐예요? 등기 등록일. 그렇죠? 오케이. 등기 등록일. 자, 3번에 보시면 민법상 점유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를 개시한 날. 취득세 때는 언제였죠?
취득세 때 같은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이에요. 자, 이때는 자, 등기 등록일이 될 겁니다. 양도세하고 취득세하고 차이가 있는 게 한 두세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요게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은 날 취득 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취득세 때는 증여 계약일이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증여 계약일보다 먼저 등기 등록을 했으면 등기 등록이 될 겁니다. 자, 5번 직계 존속의 토지 하지만 상속 개시일이 79년도 11월 26일 날입니다. 취득한 경우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가끔 이거를요. 8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을 하게 되면 85년도 1월 1일인데 이거는 매매로 인한 것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요전에 취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고 원시도 있고 어쨌든 그 시기가 84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무조건 85년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79년도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85년도 1월 1일 날 돌아가신 걸로 봅니다. 자, 다음에 38번 볼게요. 자, 다음은 거주자가 등기된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자, 양도한 내용입니다. 과세할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계산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항상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문제 나오게 되면 내가 이거를 1분 내에 풀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판단을 빨리 하셔가지고 좀 풀 수 없을 것 같다 하면 뒤쪽으로 넘기시고 그다음에 요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경우는 바로 푸셔야겠죠. 자, 먼저 중요한 거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14억 원입니다. 자, 양도가액은 14억 원. 자, 거기에 이제 필요경비가 자, 취득가액은 6억 원, 그리고 자본적 지출과 비용은 이제 1억 원입니다. 자, 1억 원. 그래서 여기는 1억 원이니까 7억 원이죠. 오케이. 네, 7억 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예요? 이제 양도 차익이 지금 7억 원입니다. 양도 차익은 7억 원이에요. 자,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는 소득 금액을 물어봤죠. 양도 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양도 차익까지만 물어보는데 소득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먼저 일반적인 양도 차익 말고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으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전환. 자, 그러니까 14억 원일 때 이렇게 양도 차익이 7억이 발생했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여기다가 양도가액 14억 분의 자, 14분의 마이너스 12. 자, 요 비율을 곱한 거. 14분의 2면 얼마? 7분의 1이죠. 1억 원이에요, 1억 원. 이렇게 해도 되고 제 수업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죠. 양도가액 14억일 때 양도 차익이 7억 원이었으니까 과세가 되는 건 12억 넘는 2억에 대해서만 과세할 거 아니냐. 절반인 1억으로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 차익은 7억 원,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1억 원입니다. 여기까지 구하면은 오케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줘야 돼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려고 봤더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고 지금 보유기간 자체가 얼마냐면 지금 11년하고 조금 넘었어요. 11년하고 몇 개월이에요. 11년 몇 개월입니다. 그럼 요건 일단 뒤로 빼버리면 되죠. 11년 그렇죠. 자, 그다음에 보유기간 중에서 거주기간이 1년 10개월입니다. 해당 주택은 법령에 정한 상생임대주택은 아니래요. 상생임대주택은요. 요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거주를 안 했다 하더라도 거주했다 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주택입니다. 자, 이러면 원래는 사실은 요거 거주기간에 보유기간에 대한 거 곱하기 4%, 거주기간 곱하기 4%인데 거주기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일반 공제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공제율은 자 11년 곱하기 몇 프로예요? 2%. 자, 이건 몇 프로? 이건 22%, 30% 한도로 되는 거. 요거 44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한도 걸리니까 40% 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22%. 그러면 1억 곱하기 22 하면 얼마예요? 2,200만 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는 거는 2,200을 빼줘야 됩니다. 자, 이러면 얼마가 돼요? 7,800만 원만큼이 되겠죠.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구하는 것만 해서 간단하게 나올 경우도 있지만은 소득 금액을 구하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줘야 되는데 1세대 1주택이긴 하지만은 거주 기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일반 공제율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11년 보유했으니까 22%. 그래서 1억 곱하기 22 하게 되면 7,800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문제 좀 어렵죠? 이렇게. 자, 39입니다. 거주자 갑은 형인 거주자 을이 2015년도에 3억 원에 취득한 토지를 2022년도 10월 29일 날 증여재산가액은 8억 원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요. 갑은 특수관계가 없는 병에게 2022년도에 10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요런 문제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형이냐 아니면은
직계 존비속이냐 배우자냐. 지금은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아닌 일반적인 그냥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적용될 겁니다. 자, 먼저 1번 옳은 거죠. 양도소득이 갑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이것도 그림 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쵸, 저 받은 게 갑이죠. 을로부터 받았어요. 을로부터. 그쵸. 자, 을로부터 이렇게 갑이 받았습니다. 을이 언제 취득했냐면 2015년도에 3억 원에 취득을 했고요. 2020년도에 그 당시에 증여재산가액은 8억 원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병에게 이렇게 이제 양도를 했습니다. 병에게 2022년도에 자 10억 원에 이렇게 양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부당행위 계산 부인 요건에 적용하려면 적용 충족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는 증여세하고 자 이번에는 양도세하고 이 둘의 합계 금액이 을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병에게 양도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한 양도세보다 얘가 더 커야 돼요. 이거 두 개가 크게 되면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나머지 충족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양도소득이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갑에게 귀속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을한테 귀속된 거다. 그걸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이 갑에게 실제 귀속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는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갑이 가져갔으면 이 부인 행위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틀렸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나요? 아니죠. 지금은 이제 2020년도에 취득해서 2022년도에 양도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될 수 없지만 지금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하게 되면 납세의무자가 졸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을로 바뀌는 거죠. 2015년도에 취득해서 2022년도에 양도했으니까 7년 보유하고 양도한 거가 됩니다. 장특공 적용합니다. 틀렸어요. 또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다. 웬? 자, 을의 주소지죠. 을. 그렇죠. 납세의무자가 을로 바뀌니까 갑이 부당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자, 여기 아니라 부과 취소합니다. 네, 부과 취소합니다. 우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건 뭐예요? 2월 과세 문제죠. 2월 과세. 갑과 을은 토지 양도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그 2월 과세에 대한 거는 반드시 비교해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비교해서. 그렇죠? 작년도에 더더군다나 이게 2월 과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가 어쩌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 40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예정 신고에 대한 게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납에 대한 것들 좀 보셔야겠죠. 그리고 신고 기한. 부담부 증여 시에 실제 채무 인수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예정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 3개월입니다. 오케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2개월, 부담부 증여인 경우는 3개월.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양도 차익이 없다든지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 신고는 해야 되고요. 3번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예정 신고를 한 경우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정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죠. 누진세율 적용 대상 양도세 예정 신고 2건 이상 했으나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 어떤 그 규정을 적용을 해봤더니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야 돼요. 예정 신고 납부할 때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니에요.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든 확정 신고든 둘 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틀린 지문. 예정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확정 신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양도한 건 한 건인데 예정 신고 안 했다고 20%, 확정 신고 또 안 했다고 또 20%, 그건 아닙니다.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6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이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출제했으니까요. 여기에 틀린 게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론 부분에서 보완하시고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